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 강의를 맡은 더밀크 손재권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문과생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여러분과 같은 문과생입니다. 창업을 했고 오늘 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한 저는 더밀크라고 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미디어 회사고요. 그 전에 10년 전에 제가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리콘밸리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한국의 이제 매일경제의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하면서 이제 실리콘밸리 취재를 열심히 하다가 2019년에 더밀크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하면 보통 구글, 애플, 페이스북, 메타죠. 그리고 지금은 GPT로 화제를 뿌리고 있는 그런 오픈 AI까지 본사가 있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고, 또 실리콘밸리는 이공계라고 하는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분들, 또 과학하는 분들, 여러 이제 이공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처럼 문과로 창업한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마크 저커버그도 컴퓨터 사이언스였죠. 하버드 나왔지만 컴퓨터 사이언스였죠. 그 다음에 뭐 많은 그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다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반도체 배경으로 이제 창업을 하는데, 저처럼 문과를 바탕으로 창업한 사람은 많지가 않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문과대의 한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완전히 찐 문과생인데 어떻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 주재원 특파원에서 지금 더밀크를 창업을 한 그런 창업자이자 CEO로 있고요. 그래서 저같이 경험을 한 사례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할 수 있었는지, 그만큼 이제 실리콘밸리는 더 창업을 독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은 뭐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은 창업을 뭐 배우기도 하고, 또 창업에 관련된 뭐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적인 수업도 많이 듣는데, 제가 학부 시절에는 완전히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업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 문과지만 복수 전공도 하고 또 창업에 대한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은 저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러운,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생각의 진로를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창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길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매일경제라는 안정된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매일경제 오래 다녔었는데요. 그 안정된 직장 안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좀 주도했었어요. 그거를 인트라프러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부적인 혁신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만큼 이제 회사 내에서 좀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안에 있는 그런 열정, 그리고 뭔가 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변화와 혁신을 안정된 직장에서도 많이 좀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과로서 학교 때 배웠던 그런 좀 변화에 대한, 변화를 생각했으면 실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들과 배움이 혁신을 좀 이끄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 밀크를 이제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라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더 밀크는 정보의 국경을 없애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고요. 미국 고급 정보, 미국에 있는 지금 고급 정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국으로 민주화하고, 또 한국에 있는 또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급 정보를 또 세계화하는 그런 거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크로스 보더라고 합니다. 초국경 미디어, 초국경을
업의 본질로 삼는 그런 미디어가 저희 더 밀크이고요. 왜 더 밀크라고 지었는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더 밀크인가? 아이가 두 개입니다. 밀크, 그냥 우유 회사는 아니고요. 정보 회사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기자를 많이 꿈꿨어요. 신문 기자를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저희 집에 우유와 신문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유와 신문의 수송도 비슷하고, 또 우유도 신선하게 아침마다 배달하고, 신문도 정보죠. 정보도 아침마다 신선하게 배달하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밀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시작은 작았어요. 저희가 산호세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역인데요. 산호세 위워크에서 2인실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뭐 창업해서는 요즘에 이제 위워크나 이런 공유 오피스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도 위워크에서 2인실로 시작을 2019년에 했죠. 제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제가 이제 더 밀크를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됐는가. 그때 뭐 제가 안정된 직장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정된 직장에서 창업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특히나 저는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월급을 계속 받으면서 또 이런 창업을, 월급을 끊고 월급을 받지 않고 창업을 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베팅을 한다? 그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제가 회사를 나가서 창업을 할까 말까, 창업을 해야 되나, 나는 열정이 조금 있는데 좀 되게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걸 정말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제가 존경하던 안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 소니의 사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한국인이신데, 일본 소니의 사장까지 하신, 뭐 소니 코리아 회장도 하시고, 또 일본 본사 소니 사장까지 하신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과 이제 그 회장님이 여러 이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교류를 했었는데, 이 회장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매일경제 다닐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송 기자, 코이의 법칙을 아는가? 라는 말씀을 그때 해주셨어요. 코이의 법칙에서 좀 찾아봤는데, 뭐 코이의 법칙이 그 잉어죠. 그 잉어가 비단 잉어입니다. 이 잉어가 일본에 있는 전설이에요. 이 어항에 담아두면 그 어항만큼만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단 잉어가 그 일본에 있는 그 연못 있지 않습니까? 연못에다 풀어놓으면은 그 연못만큼만 자라고, 또 비단 잉어를 바다에 풀어놓으면 이 바다만큼 크게 자란다라는 일본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역류해서 그 이제 잉어가 막 역류해가지고 성까지 이제 가는 그런 일본 신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코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에 처음 들어봤지만 생각이, 정말 내가 만약에 이 어항에 있다면은, 어항에 있으면은 그 어항만큼만 자라는 거고, 또 이 안정된 이게 뭐랄까, 연못에서 비단 잉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잉어, 여기서만 자라면 관상용이죠, 어쨌든. 그래서 거기만 자라면 또 고기만큼만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된 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바다로 나가면은 또 그 잡아먹힐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미래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더 크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원뿌리로 돌아가서 그거를 하는,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때 그 안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코의 법칙이 굉장히 좀 와닿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그때 특파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결심을 해야 되겠다, 큰 물에서 놀자라는 생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의 크기와 나의 꿈의 크기죠. 나의 꿈의 크기와 또 이 네트워크의 넓이, 그리고 심장의 박동수, 내가 얼마나 그 가슴 뛰는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 결합이 돼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실리콘밸리라고 하면은 혁신의 본고장이라는 데에서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가 과거 르네상스 시대의 로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고, 또 냉전 시대 어떻게 보면 워싱턴 DC나 또 세계 수도 뉴욕만큼의 지금은 센터 오브 더 유니버스, 센터 오브 더 월드 is 실리콘밸리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결심한 다음에 첫 액션은 사직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큰 물에서 놀겠다라는 생각에 또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넓이를 한국에서만 하지 말고 더 글로벌하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결심을 했고, 그걸 이제 사직서를 19년간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 결심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동료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좀 부정적인 좀 시각이 있었는데, 저희 더 밀크가 이제 유료 미디어, 프리미엄 콘텐츠 미디어인데, 한국인들은 콘텐츠, 특히나 뉴스에 돈을 잘 안 낸다. 또 네이버, 카카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미국에서 창업을 한다고? 아니, 경험도 없이 또 너 잘 되면 연락해. 응? 잘 안 될 거니까. 뭐 이런 좀 굉장히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문과, 아쉬운 얘기지만 주변에 있는 문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창업이나 아니면 나가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었어요. 물론 문과생들은 좀 크리티컬한 띵킹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 또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또 그런 분석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문과생들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고 세상을 뭔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이제 좋은 습성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기자로서는 또 훌륭한 DNA지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창업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도 굉장히 힘든데 부정적인 시각이 더 힘들었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뭐 도전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할 수 있다. 잘하자. 그리고 투자도 받고. 그래서 결심을 하는 순간 투자 유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콘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의 한계가 있죠. 지금 20년 이상 포털에만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신뢰, 좀 뭐 기자들 또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결정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또 혁신 네트워크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또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또 지금까지 2019년 이후 지금 저희가 50억 이상의 펀딩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변곡점의 시대라고 하죠. 이렇게 변곡점의 시대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또 스타트업이 지금 급부상하고 여러 가지 이 변화의 시기에는 이 퀄리티 정보가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더 밀크를 창업하게 됐고요. 또 이 콘텐츠와 RP는 대표적인 선진국형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뭐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여러분들 아시는 또 워싱턴 포스트,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도 여기 구독 서비스고요. 지금 서브스크립션과 또 이런 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저희과 같은 IP 비즈니스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면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많은 CEO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으로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시는 분들, 여기 엔비디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죠. CEO. 저쪽에 보면은 손정희 회장도 계시죠. 손정희 회장하고도 1대1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사요시 손 회장님.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쌓았는데 이거를 좀 살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과 같이 이 변화의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고 심하죠. 그래서 이거를 팬데믹 이후에 또 디지털 디스럽션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파기적 기술이 좀 나와서 예를 들면 AI나 블록체인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또 IoT와 같은 그런 신기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익스포넨셜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인공지능은 지금 더 이 변화의 동력을 지금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지금 AI, 생성 AI나 GPT라고 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앞으로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GPT는 지금 거의 충격 수준이죠. GPT-4가 익사링하면서 또 두려운 거다 뉴욕타임즈 보도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2개월 만에 1억 유저를 돌파할 정도로 지금 GPT 글로벌 GPT 쇼크가 지금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이 지난 2023년 5월에 바드를 공개를 했는데요. 챗봇 GPT와 같은 챗봇입니다. 그래서 바드를 대중 공개하면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했고 코파일럿 의미가 있죠. 이메일을 쓸 때도 이제 인공지능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문서나 엑셀, 파워포인트 작업에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고 하고 있고요. 구글은 듀엣 AI라고 하는 제품을 내놔서 이제 많은 우리와 같은 그런 그 화이트 칼라 직업들을 많이 도와주는 이런 AI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가 AI로 인한 변화가 굉장히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건데요. 심지어는 이 빌 게이츠조차도 이런 변화를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분이고 또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요걸 GPT를 보면서 상당히 놀랬고 그래서 향후 5년 10년 내에 AI가 달성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AI의 발전이 마이크로 프로세스나 PC, 인터넷, 휴대전화만큼이나 근본적인 변화고 앞으로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소통하는 방식을 많이 바꿀 것이다. 또 산업이 이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 The age of AI has begun 이런 말을 또 하게 된 겁니다. The age of AI has begun. AI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을 바로 빌 게이츠가 이 게이츠 노트를 통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 게이츠조차도 내가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랄 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빌 게이츠조차도 놀라게 되냐면 지금 이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지금 익스포넨셜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은 이제 리니어 띵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경험이라는 거는 리니어하죠. 리니어는 선형적이라는 거죠. 과거의 내 경험에 따라서 미래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능이 막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은 지금 익스포넨셜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갭에서 디스럽션이 인식의 디스럽션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는 빌 게이츠조차도 좀 어렵다. 내가 인식이 지금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괴리가 큰 상황이죠. 여기에서 많은 기회가 비즈니스 기회뿐만 아니라 많은 어퍼튜니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직업 문과생들도 지금 여기에 우리가 큰 기회가 있대.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만큼 요거를 해석하고 또 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인식의 갭이 또 크고 이제 교육 격차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일자리라든지 또 미래의 연구 과제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저는 문과에 상당히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저와 같은 문과생들 한문학과도 기회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생성 AI와 또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겼죠. 알파고 이후에 나온 논문이 바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이 논문이에요. 이게 2017년에 구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지금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지금의 생성 AI나 미래 AI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정보를 스스로 알아서 어텐션에 맞춰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찾는 거를 바꾼다라고 하는 논문이 바로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보와 사람, 또 정보와 인간이죠. 우리가 정보를 찾고 만들어가는 거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이제는 정보를 서치하는 것이 아니죠. 예전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정보를 여러분들 지금 도서관에 가면은 도서관에 가면 지금 그 개인 그 랩톱 컴퓨터 개인 컴퓨터 가져가서 이제 숙제도 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도서관에 PC가 한 대 있었어요. 30년 전에 여러분. PC가 한 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야 내가 이제 그 책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찾는 그런 PC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이퍼링크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하이퍼링크 있죠. 클릭하면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이런 하이퍼링크가 인터넷에 찾는 방식이었고, 지금도 쓰고 있는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포탈이 된 거고, 그게 이제 회사는 야호가 나온 거죠. 하이퍼링크 방식에. 이 방식이 이제 처음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정보를 찾는 방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98년이었죠. 1998년에 구글이 나오면서 구글이 이제 레리 페이지가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공동 창업한 회사가 구글 아니겠습니까? 구글은 이제 페이지랭크라는 레리 페이지가 논문을 냈는데 이 페이지랭크에서 만든 건데,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그 검색의 키워드, 그 검색 쿼리죠. 이 검색을 더 많이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가설에서 나온 게 이 페이지랭크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랭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키워드를 누르고 검색을 찾고 그게 이제 많이 검색되는 게 중요할 것이다를 상위로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페이지랭크고, 그 페이지랭크를 회사로 만든 게 바로 이 구글이고, 그 방식이 이제 검색 방식이 되는 거죠. 오늘의 구글은 이 페이지랭크에서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생성 AI라고는 GPT라고 하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는 트랜스포머인데, 이 트랜스포머, 요게 이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게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 게, 이제는 정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페이지 랭크가 아니고 스스로 얘가 알아서 예측하고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하면은 지금 가짜 정보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가짜 정보를 얘기하는 게 바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측을 하고 얘가 이제 스스로 그게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에요. 예측을 하고 생성하게끔 만드는 게 트랜스포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거를 이제 구글 2012년에 스탠포드에서는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다, 예, 근본적인 논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죠.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고, 트랜스포머 특징은 뭐다? 예측하고 생성한다. 정보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얘가 알아서 예측하고 생성한다 라고 하는 그 모델이 트랜스포머고,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예요. 이게 생성하는 게 오픈 AI고, 이게 트랜스포머죠. 이게 앞으로는 정보라는 게 이렇게 예측하고 생성하는 시대로 바뀌는 게 지금 이 GPT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GPT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또 정보를 찾는 것이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지인들이 보니까 이렇게 GPT나 바드나하고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검색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바드나 GPT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 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서, 아하, 그래, 나보다 나 소개 더 잘하는구나, 또 어떤 거 많이 틀렸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제 페이스북
그 피드에 올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앞으로 많이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과거에도 하이퍼링크 나왔을 때나 구글, 예전에 구글 나왔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쳐서 어떤 정보가 위에 상단에 올라가는 어떤 정보 검색이 되는가를 했고요. 이 하이퍼링크도 내가 내 이름을 치면 어떤 정보가 사주 정보가 나오는가 도서관에서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거 나오면 자기 이름부터 쳐봐요. 뭔 얘기 나오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GPT고 바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이게 많은 걸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샘 알트만이죠. 그 오픈 AI CEO는 이 GPT는 이게 이제 5월 달에 국회 청문회에 나갔었는데 미국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샘 알트만이 GPT는 인쇄술 혁명에 비견되는 구텐베르크 인쇄술 혁명에 비견되는 발견이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지금 정보가 앞으로 GPT나 아니면 생성 AI 이전과 이후는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온고잉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는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계산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 계산기가 나보다 더 계산을 스마트폰에서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계산을 하지 않아요. 얘가 나보다 더 정확하고 나보다 더 계산을 잘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암산을 안 합니다. 주산도 안 하고 암산도 안 하죠. 여기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요 나보다 더 잘하는 AI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나보다 글을 더 잘 쓰는 AI, 또 지금 GPT 같은 거,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AI, 미드저니 같은, 또 웹툰을 잘 만드는 AI, 작곡을 더 잘하는 AI, 진료를 잘 잡는 AI가 나오는 거죠.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 AI를 통해서. 이름으로써 인간이 일부는 또 인간의 업이 대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건 인간의 업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GPT 모델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가 지난해 11월에 가토라는 걸 공개했는데요. 이 가토는 LLM 트랜스포머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의 자극을 받아서 만든 좀 다중구현 AI인데 이게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미지 캡션을 한다든지 채팅을 한다든지 실제 로봇팔로 블록 쌓는 일을 실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가토라는 모델인데 이제는 이제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이 라지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로봇까지도 확장이 되는 게 이 가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가 어떻게 발전이 될 건지는 우리가 더 기대를 하면서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2년 내에 많은 것들이 좀 트랜스폼 될 것이다 라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의 일자리를 또 우리의 일을 바꿀 것인지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오피스 워커라고 하죠.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뭐 주산 암산 얘기했는데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주산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80년대는 이제 주산학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 뭐 속독학원, 속기학원, 주산 웅변학원까지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졌죠. 컴퓨터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오면서 싹 사라졌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라지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비즈니스는 지금 상업하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상업하는 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변화를 알고 내가 지금 취업하려고 하는 거, 공부하려고 하는 것들이 속독학원이나 속기학원이나 주산학원이나 웅변학원에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나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유튜브 검색하면 뭐 GPT 돈 버는 법 이미 많이 있고, 서점에도 100종 넘게, 지금 뭐 200종 가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뭐 교육혁명에 대한 책도 있고, 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AI, 특히 이제 문과생들은 AI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같이 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문과생으로서 AI를 이길 수 있고 또 AI를 같이 살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떨까요? 즉 Augmented Intelligence, 즉 좀 증강지능이죠. 증강지능이라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Assistive Intelligence, 도움지능, 도움 줄 수 있는 지능, 인간을 도와주는 지능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Artificial Intelligence 하면은 로봇 생각이 나고, 또 터미네이터도 생각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컨셉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게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또 인간을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렇게 인식을 하면은 인공지능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1 플러스 1은 2죠. 우리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강지능, 인공지능을 증강지능이라고 인식을 하면은 1 플러스 1은 11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AI의 1과 1이 붙어서 이제 11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증강지능,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더 이상 이제 혼자 해서는 안 되고, 혼자 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기계의 일을 잘 시키는 게 경쟁력이에요. 앞으로 일을 얼마나 더 많이 기계에 부리는 거죠. 일을 많이 부리는 게 앞으로 이제 경쟁력이 될 것이고, 그게 더 연봉 상승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또 코딩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AI를 통해서 예전에 이제 160시간을 들였던 코딩을 지금 55% 줄여가지고 88시간에 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AI를 같이 합쳤을 때 나올 수 있는 생산성이 55%나 늘어난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300시간 걸렸던 걸 단 1분 만에 AI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게 증강지능이 되면은 그래픽 디자인의 생산성은 정말 커지고, 이제 AI로 시간을 이제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자리나 또 해야 될 일이 이 GPT나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본인의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AI의 특성이요, 이종 간의 합성에 상당히 능합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건축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을 하려면은 예전에는 아까 300시간 디자이너가 이제 300시간을 시간을 써야 그래픽 디자인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하루 뭐 일주일 내내 골머리를 쌓으면서 하나 겨우 만든 걸 1분 만에 GPT가 이제 1분 만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축 설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건축 설계도 뭐 1분이 아니고 이거는 뭐 1분 언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를 이게 합성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건축에 있는 디자인이 상당히 혁신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 인공지능은 합성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인공지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발렌시아가에서 발렌시아가 빌과 또 이제 해리포터를 합성해 가지고 이 런웨이 패션쇼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 이제 발렌시아가라고 하는 그런 패션 브랜드,
또 패션 룩과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라는 주인공들을 합성을 이종 간에 합성을 하니까 이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건데, 이런 게 앞으로도 하루에도 수십 개 또 수백 개 수만 개씩 앞으로 쏟아내질 거고요. 이거를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어내기, 이 결과물을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콘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는 감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기계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인간의 감정을 코딩을 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영화 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엑스마키나 영화 허처럼 인간의 감정을 가진 것 같은 로봇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이제 기계지만 인간의 감정을 가진 것 같은, 그리고 개 로봇이죠. 개 로봇도 이제 코딩해서 넣으면은 사람하고 이제 실제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이런 기계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가진 것처럼 기계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거고, 이제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문과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be unique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hink different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동안 우리의 이제 위대한 인간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나 또 존 레논, 스티브 잡스, 그리고 아인슈타인, 또 한국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들은 독특한 사고를 했고, 또 다른 생각과 과감한 실천을 통해서 위대한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지금도 위인전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렇게 제너럴한 인포메이션은 상당히 많고, 또 인공지능이 가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 정보도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인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별하지가 않아요. 인공지능이 나온 결과가 굉장히 인간의 평균적인 지능을 반영을 해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지만, 또 굉장히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지능이기 때문에 지금 인간은 더 유니크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공지능을 써서 더 특별한 결과물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혀 이런 변화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질 거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잘 하는 그런 프롬프터라고 하는데, 이 명령어가 프롬프트죠. 이 프롬프트를 만든 명령을 하는 사람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이 프롬프터가 문과생들의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고, 문과는, 그리고 또 문과는 이제 의심하고 또 질문하고 뭐 탐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명령하는 그런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과생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과생들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과거에 비해서는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육격차, 즉 이거를 아는, 인공지능을 또 이해하고 또 인공지능을 쓸 줄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굉장히 심할 거기 때문에, 그 교육 격차에서 또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판단은 또 리니어 싱킹,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굉장히 선형적인 생각을 하는데,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디스럽션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디스럽션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과생이고 또 향기인문학 HK 플러스 향기인문학센터에 지금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뭐 직업교육 이런 거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어떠한 기회를 찾을지 반드시 좀 아셔야 되고, 또 재교육하고 또 업스킬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뭐 취업 많은 걱정을 또 하시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것도 있지만 저처럼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창업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저처럼 진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걸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단국대학교 1번 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 인문학센터의 강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밀크 손재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